알겠습니다. 그럼 수업 시작해 볼게요. 오늘 우리가 7단원입니다. 7단원. 7단원이고요. 우리가 배우고 있는 주제가 인구야, 인구. 이 인구에 대해서 오늘 총정리. 말 그대로 총정리인데 전체 한번 훑어본다, 쏟아본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처음 배운 게 인구의 분포입니다. 분포. 두 번째 인구의 이동. 세 번째 인구의 문제였어. 인구의 분포와 인구 이동과 인구 문제였습니다. 인구 분포의 또 하위 항목으로 여러 개 잡으셔야죠. 네. 첫 번째 인구 분포의 요인. 그 다음에 세계의 인구 분포. 우리나라의 인구 분포. 또 요인에는 또 두 가지로 나눠야 되죠. 네. 어떤 요인? 그지, 자연적 요인과 두 번째 인문적 요인으로 나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틀도 못 잡고 있는 친구들은 최소한 이 틀이라도 잡고 공부하시면 잘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인구 이동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인구 이동도 첫 번째 인구 요인, 두 번째 세계의 인구 이동, 세 번째 우리나라의 인구 이동, 네 번째 인구 이동의 유형이야. 물론 이 유형이 두 번째로 가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냥 이것을 맞춰 보려고 한번 네 번째에다가 썼어요. 그다음 인구 이동의 요인은 첫 번째, 그지, 흡인부터 합시다. 흡인 요인. 두 번째, 배출 요인. 이렇게 나눠지고요. 인구 문제는요, 첫 번째 인구가 많았을 때, 많아질 때, 두 번째 인구가 적어질 때. 물론 앞에 이 전제가 있다 했습니다. 지금보다 인구가 많아질 때, 지금보다 인구가 적어질 때입니다. 그래서 인구 많은 건 어느 나라? 개도국. 인구 적어지는 거는 선진국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오케이? 플러스 알파로 여러분들 여기에서 이제 인구 문제뿐만 아니라 인구 편차원 그래프, 그 다음에 인구 피라미드 이런 것들까지만 정리하시면 여러분들 이번 시험 정리가 다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먼저 인구 요인, 인구 분포의 요인은 자연적 요인과 인문적 요인이 있고, 이것이 세계 인구 분포, 우리나라 인구 분포가 나눠요. 또 이걸 나누면 과거와 현재, 과거와 현재로 나눌 수 있죠? 한번 보겠습니다. 인구 분포부터. 인구 분포에 보시면 첫 번째 인구 분포의 요인으로 합시다. 요인. 인구 분포의 요인. 그래서 첫 번째 뭐야? 자연적. 두 번째 인문적이야. 자연적 요인이 뭐야? 지형, 기후 이런 것들이었죠. 즉 쉽게 생각하면 날씨가 어떻다, 기후가 어떻다, 그 다음에 산지냐, 평지냐, 물이 가깝게 있냐, 바다가 가깝게 있냐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자연적 요인. 그래서 이 자연적 요인은 기후라든지 지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었고요. 인문적 요인은요, 그 외에 경제, 교통, 문화, 정치 이런 것들, 정치, 문화, 경제 이런 것들이 인문적 요인이었다고요. 기억하시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이것이 세계 인구 분포에 영향을 미쳤죠. 세계. 그래서 과거, 첫 번째가 과거에 영향을 미쳤고요. 두 번째가 현재 또는 현대라고 합니다. 과거에는 뭐가 더 영향력이 커? 그렇지, 자연적 요인이 훨씬 더 컸고요. 현대에는요, 인문적 요인이 영향이 컸던 거죠. 즉 과거에는 세계 어디에 많이 분포해 사람들이? 그렇지, 너무나 춥지도 너무나 덥지도 않는 위도 20, 30대에 있었고요. 그다음 평야, 산지, 평야에 훨씬 더 많이 살았고요. 물을 얻기 쉬운 강가 주변에 또는 해안가 이전에 위주에 많이 살았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너무나 춥지도 너무나 덥지도 않고 너무나 산지가 험하지도 않는 평야 지역에 사람들이 많이 살았다. 현대에 사람들 어디 많이 살아? 평지, 날씨 따뜻한 데 영향이 있어? 없죠. 그런 건 별로 큰 영향이 없고요. 훨씬 더 개발된 나라, 선진국의 나라 또는 도시 지역에 많이 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나라 보겠습니다. 세 번째.
우리나라에서도 과거와 현재가 있죠. 과거에는 우리가 또 뭐에 영향받아? 똑같이 자연적. 현재는요? 똑같이 인문적. 어렵지 않아요. 그럼 과거에 우리나라 어디나서 많이 살아? 평야. 평야. 서남쪽. 따뜻한 곳. 평야가 있고 물을 얻기 쉽고 평지가 그리고 날씨가 비교적 그래도 온화한 곳이었다고 했습니다. 세계에서는 기후적 요인이 더 많은 영향을 미쳤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기후적 요인이 더 영향이 적지. 왜냐하면 차이가 그렇게 크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서남부, 즉 전라도 이쪽 지역과 충청도 서부, 그 다음에 경기도 서부 지역에 사람들이 많이 살았습니다. 지금은요? 따뜻하고 평야 지역에 사람 많이 살아? 아니지. 지금 그런 거 살아요? 그런 거 집 볼 때 여러분들 취직할 때 그런 거 따집니까? 못 따져. 그지? 돈을 많이 주느냐? 문화생활 할 수 있느냐? 자녀들을 교육을 시킬 수 있느냐? 이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광주에 살고 있지만 여러분들 부모님들이 모두 다 광주에서 일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혹시 우리 부모님이 장성, 담양, 화순, 나주 이런 데서 일하신다 손? 그죠? 보이시죠? 물론 여기서 손 안 되는 애들 중에서 우리 부모님이 어디서 일하는지 모르는 애들도 많아. 어디서 무슨 일 하시는지도 모르는 애들도 많아요. 근데 다들 광주에 산다고 광주에서 일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왜 여러분들 부모님들은 여러분들 데리고 광주에 살고 있어? 싸요. 뭐가 싸요? 시골 내려가면 더 싼데. 여러분들 교육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교육 때문에. 그런 것들처럼 현대에는 인문적 요인이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친다라고 우리가 봤습니다. 어렵지 않죠? 그럼 두 번째 넘어갑니다. 두 번째 인구 이동입니다. 이동. 그래서 첫 번째 인구 이동의 요인. 그래서 흡인 요인과 두 번째 배출 요인. 흡인 요인이라는 게 뭐야? 끌어들이는 요인. 배출 요인은요? 내보내는. 이 지역을 떠나게 만드는 요인을 배출 요인. 이 지역으로 들어오게끔 만드는 요인을 흡인 요인이라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한테 물어보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성인이 됐을 때 어디서 살고 싶니? 또는 광주에서 그대로 살고 싶니? 라고 물어보면 광주에서 그대로 살고 싶다는 비율이 얼마나 될 것 같아? 그냥 별로 없어요. 나는 성인이 돼서도 광주에 살고 싶다 손? 거의 없죠. 거의 없죠. 나는 그 어디 살고 싶어? 난 서울로 가겠다 수도권. 그지? 거의 대해서 많이 들었어요. 그런 것처럼 훨씬 더 이 광주의 배출 요인이 크고요. 서울의 흡인 요인이 강력하기 때문에 그래. 왜 여러분들 서울 가고 싶어? 뭐가? 그럼 구체적으로 뭐가 살기 좋아? 편해요. 뭐가 편한데요? 그죠? 일단 이게 차이가 나죠? 긍정적으로 임금 수준이 차이가 납니다. 일자리는요? 서울이 훨씬 더 많죠? 그리고 문화시설 서울이 훨씬 더 좋죠? 교육시설은 서울이 훨씬 더 좋죠? 그런 것들 때문에 그래. 근데 서울의 인구는 점점 줄어들고 있어. 왜? 서울이 갖는 배출 요인은 뭘까? 교통이 혼잡하고요. 집값이 비싸죠. 집값 비싼 건 또 배출 요인이 된다는 거야. 이해되시죠? 흡인 요인과 배출 요인. 그럼 광주가 사람들 여러분들 뱉어내는 거는 일자리가 적고 인구 수준이 낮고 문화시설이 낮고 교육 수준이 상대적으로 더 낮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야. 근데 이거는 상대적인 거지. 서울과 광주 비교했을 때는 서울의 흡인 요인이 더 강력하지만 광주를 주변에 있는 장성, 담양, 나주, 화순 이런 곳과 비교했을 때는 광주의 흡인 요인이 훨씬 더 막강한 거야. 상대적인 거라는 거 이해하셔야 됩니다. 오케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세계의 인구 이동입니다. 세계 인구 이동인데 간단하게 볼게요. 주로 어디서 어디로 가?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갑니다. 개도국 사람들은 왜 선진국으로 가지? 그렇지, 돈 벌려고.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돈 벌려고 선진국으로 갑니다. 다시 돌아가 안 돌아가? 돌아가요. 돌아가는 비율이 매우 높다라고 했었죠.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도 벌어서 자국으로 돌아가는 비율이 매우 높다라는 거야. 물론 영구적인 이주도 있어요. 결혼이라든지 아예 그냥 거기서 평생 사는 사람도 있지만 세계 인구 이동은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주로 간다라는 것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의 인구 이동인데 이게 또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인구 이동 교과서에 보시면 국내 이동, 국제 이동 구분해놨어. 구분해놨는데 그렇게 구분하지 말고 선생님 어떻게 하라 그랬어? 그냥 시기별로 나눠 들어있지. 그래서 일제 강점기부터 어디까지? 1990년대까지 알아두라고 했습니다. 일제 강점기 시대에는 다들 어디로 떠나? 그지? 외국으로, 북쪽으로, 중국으로, 러시아로 우리 한반도를 벗어나는 화살표 방향을 체크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광복되니까 그 사람들 다시 다 귀국하게 되고요. 한국전쟁 때는 다 어디로? 부산으로 가게 되고요. 그 다음 1960년대 이후 도시로 가는 이촌향도의 열이 지어지고요. 1990년도 비슷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도시 밖으로 나가는 화살표를 체크하면 60년대와 90년대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선생님이 이번 시간에 다 정리 못 해드려요. 아마 뭐 영상으로 만약에 쓰게 되면 여기다가 좀 뭐 올려드릴 수는 있지만 이 정도에다가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 교과서 130페이지 그리고 아니면 여러분들 이전에 올려둔 영상 보시고 공부하셔야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우리나라 인구 이동 보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인구 이동의 유형을 보셔야 됩니다. 일단 인구 이동의 유형에서는 여러분들 보시면 첫 번째 국내냐 국제냐 이동 범위에 따라서 국내와 국제 이동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동 뭐에 따라서 동기에 따라서 이것은 자발적이냐 강제적이냐. 세 번째 기간에 따라서 뭐랑 뭐 영구적이냐 비영구가 아니라 일시적이냐. 아 글자가 좀 많이 이상한데 여러분 알아먹을 수 있죠? 국내, 국제, 자발적, 강제적, 영구적, 일시적입니다. 이거를 구분하실 수 있어야 돼요. 인구 이동 아시겠죠? 그래서 중요한 건 요인, 그다음 세계 이동, 우리나라 이동 유형 다 알아두셔야 돼요. 인구 이동 중요하니까. 세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인구 문제입니다. 인구 문제인데 일단 인구 문제는 여러분들 첫 번째 선진국의 인구 문제, 두 번째 개도국의 인구 문제로 볼 수가 있습니다. 선진국의 인구 문제가 뭘까? 초출산. 두 번째 고령화. 이걸 떼서 설명하진 않지만 여러분들 이해의 편의를 위해서 떼서 설명드린다 했죠? 초출산은 애를 안 낳아서 생기는 문제지?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은 뭐야? 그렇지, 애를 낳게 하면 되는 거야. 여러분들 보면 선생님이 수업하면서 우리 10개 반 수업하면서 정말 재밌었던 사건이 일이 뭐냐면 남자 반 물어보면 아이를 안 낳거나 또는 결혼을 하지 않겠다는 비율이 매우 낮아요. 한 90%는 결혼할 거고 결혼하면 애를 낳을 거라고 하는데 여학생들 같은 경우는 결혼하지 않다 플러스 결혼해도 애를 안 낳겠다 비율이 20, 30%면 된단 말이야. 그 엄청난 괴리감이 보이더라고. 여러분들 혹시 내가 결혼하지 않겠다 손? 그지 뭐지 통계를 많이 벗어나지 않아요? 결혼하더라도 애를 안 낳겠다 손? 그죠? 한 명 정도 한 명밖에 없단 말이야. 근데 난 결혼하면 애를 2명 이상 낳겠다 손? 그죠? 봐봐 2명 이상 낳겠다는 애들이 많아. 근데 여러분들 그 여학생과 남학생의 그 괴리를 뚫고 한번 잘 열심히 한번 해보십시오. 알았죠? 어쨌든 초출산 애를 안 낳는 이유 여학생들 많이 물어보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 너 왜 애를 안 낳는다? 왜 결혼 안 하고 애를 안 낳아? 왜 안 낳냐고. 왜 애를 안 낳는다고 생각해? 왜 애를 안 낳아? 돈이 많이 들어. 그렇지 돈이 많이 들어. 그 다음 또 애를 왜 안 낳아? 여성의 사회 진출. 여성의 사회 진출 뭐 이런 것도 있겠죠. 나의 경력이 단절되니까. 일단 단순하게 보시면 돈이 없어요. 돈이 부족해. 왜냐면 나 혼자 먹고 살기도 힘든데 애까지 먹여 살려야 되니까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두 번째, 애를 키우려면 좀 더 쾌적한 주거 환경에서 키우고 싶은데 그런 집은 너무나 비싸. 그런 것들을 해결해주는 방법이
출산 정책입니다. 애 낳는데 돈 없어? 돈 줄게. 애 키우는데 돈 들어? 달달이 돈 줄게. 애 낳는데 집 없어? 집 살 수 있는 권리를 줄게. 우선적 권리를 줄게. 이런 것들을 출산 장려 정책이라고 해요. 어때? 나쁘지 않지? 네, 이것 때문에 이걸 열심히 하고 있지만 작년에 출산율은 몇? 0.8. 큰 효과가 없었다는 거지. 고령화는 뭐야? 사람들이 늙어가. 늙어가는 게 왜 문제야? 일을 더 이상 할 수가 없어. 그런데도 돈은 계속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일 더 시켜. 정년 연장하는 겁니다. 더 일 시키고요. 그 다음에 돈이 필요해. 뭐 해주면 돼? 연금 같은 거 주면 되는 거야. 노인 일자리 연금 같은 거 주면 되는 겁니다. 즉 노인 복지 정책을 펴는 것이 대책으로 볼 수가 있겠죠. 오케이? 그럼 개도국의 문제는 뭡니까? 빈곤과 기아야. 즉 내가 혼자 300만 원 가지고 겨우 한 달 사는데 내가 자식을 낳고 낳다 보면 혼자 쓸 수 있는 돈이 훨씬 더 줄어든다는 거지. 그럼 나는 퇴근하고 뭐 해야 돼? 알바해야지. 식당에서 알바하든 쿠팡 플렉스를 하든 배달의 민족 알바를 하든 뭔가를 해서 돈을 더 벌어야 된단 말이야. 이 내 자식들을 먹여 살려야 되니까. 즉 그래서 인구 부양력을 높입니다. 인구 부양력을 높이는 방법이 뭐냐면 산업화 플러스 농업의 기계화 하는 거야. 두 번째 문제. 뒷집 영희도 옆집 철수도 다들 떠나버렸어. 어디로? 도시로 선진국으로 보내버렸어요. 도시로 갑니다. 그래서 다들 도시로 간 도시 문제가 생겨. 도시 문제라는 거는 주택이 부족하고요. 교통이 혼잡하고요. 환경이 오염되는 문제를 봅니다.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도시에다가 뭐 주택을 하고 뭐 여러 가지 환경 문제를 해소하고 할 수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사람들이 도시로 너무 몰리고 있지. 이제 뭐라고 하는 거야? 야! 그만 와. 그만 오라고 이제 도시로. 그만 와. 근데 막을 수는 없잖아. 그러면 막을 수는 없으니까 어떻게? 그 동네에서도 좀 살만하게 해주는 거지. 촌락 환경 개선을 합니다. 촌락에 살 수 있게끔 촌락의 주거 환경을 개선해주는 방법을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일단 이것이 분포 이동 문제까지 아주 심플하게 봤고요. 우리가 이쪽에다가는 이제 인구 피라미드를 봐야 돼. 인구 피라미드라는 게 뭐야? 그지? 연령별로 나누는 겁니다. 연령별로. 즉 이런 형태의 피라미드 형태로 인구 분포를 나타냄으로써 이 밑에는 인구의 비율, 이 위에는 인구 연령을 나타내죠. 그래서 오른쪽에는 여성, 왼쪽에는 남성을 적어서 나이대별로 인구 분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심플하게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게 인구 피라미드입니다. 나이는 5살 단위로 띄어요. 0세부터 4세, 그 위에는 5세부터 9세 이런 식으로 5살 단위로 나타내는 게 인구 피라미드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알 수 있는 것, 인구 피라미드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정리해 두셔야 돼. 첫 번째, 인구 연령별 인구 비율 알 수 있나? 당연히 알 수 있지. 여러분들 이건 시력 테스트야, 그지? 이 인구 피라미드에서 어느 나이대가 인구 비율이 가장 높아? 그지? 0세에서 4세. 시력 테스트야. 이거 고민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다들 이렇게 인구 피라미드 이렇게 생긴 거 아닙니다. 반대로 역삼각형으로 생긴 애들도 있고요. 호리주막형, 뭐 표주막형, 뭐 항아리형, 별형 아주 다양합니다. 그런 것들 모두 다 한눈에 그 사회의 인구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나타내는 겁니다. 한눈에 바라볼 수 있게끔. 아시겠죠? 두 번째, 그러면 연령별
인구, 수. 알 수 있나? 어떻게 알 수 있어? 알 수가 없어. 전제가 있어야 됩니다. 전제. 세모야. 어떤 전제를 가지냐면 그지 총 인구수를 주어지면 연령별 인구수 비율 따져가지고 우리가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케이? 세 번째 성비. 알 수 있나? 뭐지 이거 너무나 쉽죠. 그래서 선생님이 어제 수업하다가 번뜩 떠오른 아이디어가 뭐였냐면 만약에 여성의 비율이 9%고요. 남성의 비율이 11%야. 0에서 4세 아이들 중에서. 그러면 이 0에서 4세 연령대에서 성비가 100이 넘어 안 넘어? 100이 넘어 안 넘어? 넘는다? 안 넘는다? 봐봐. 이게 지금 문제입니다. 왜냐? 여러분들의 성비의 정의를 모르고 있어. 성비는 여성 100명당 남성 수야. 심플하게 보자. 여성이 9%였어요. 수는 우리 모르니까 그냥 비율로만 따질 거예요. 근데 남성의 수가 11%야. 어차피 비율이니까 다 떼고 해도 이게 1보다 크면 성비는 100보다 크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지. 1보다 큰지 작은지 알 수 있으면. 그러면 정답은 뭐였어? 성비는 100보다 크다였지. 이걸 시험 문제로 내볼까 생각해요. 이런 지문으로 한번 내볼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한번 다시 해주면 만약에 남성의 비율이 10%고 여성의 비율이 11%였어. 그럼 이거 성비는 100이 돼? 안 돼? 100이 안 되는 거지. 아주 단순해요. 그냥 여자가 더 많냐 남자가 더 많냐 물어보는 문제일 뿐인 거야. 아시겠죠? 야 그러면 네 번째 부양비. 부양비 알기 전에 우리 연령 구조부터 아셔야 된다 했죠? 연령 구조. 우리 유소년층 몇 살부터 몇 세? 0세부터 14세. 청장년층 15세부터 64세. 이거 외우고 계셔야 돼요. 노년층 65세 이상입니다. 그러면 이제 부양비를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우리 자리가 없으니까 이거 한번 빼고 한번 보도록 할게요. 부양비는요, 누가 누군가를 먹여 살린다, 뭐 부양한다라는 뜻입니다. 즉 그래서 부양하는 사람은 누구야? 그렇지, 청장년층이 부양을 하고요. 누가 부양을 받아? 그렇지, 유소년 플러스 노년층이 부양을 받아요. 이거를 총 부양비라고 불러요. 근데 총 부양비는 유소년 부양비 플러스 노년 부양비를 더한 거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유사년 부양비는 청장년분의 유소년만 뗐을 때가 유소년 부양비, 노년만 뗐을 때는 노년 부양비. 둘 다 더하면 총 부양비. 알아두셔야 됩니다. 오케이? 지우셔도 되겠습니까? 자, 그럼 우리 이제 거의 마지막 주제로 갑니다. 마지막 주제. 마지막 주제가 뭐냐면 우리가 우리나라의 인구 정책. 우리나라의 인구 정책이야. 첫 번째 1960년대, 두 번째 1970년대, 세 번째 1980년대, 네 번째 1990년대, 다섯 번째 2000년대 이후입니다. 1960년대 애 낳으라고 말라고? 낳지 마. 좀 낳지 마. 제한입니다. 제한. 1970년대는요? 낳지 마. 80년대는요? 낳지 마. 90년대는요? 이때도 제한. 플러스 남아선호 멈춰. 이겁니다. 2000년대는 제발 나와줘. 제발 나와줘. 작년입니다. 작년. 이거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1960년대에 했던 게 표어들이 나왔었죠. 덮어놓고 낳다 보면 거짓골을 모면한다. 이런 거라든지 뭐 조금만 낳아서 제대로 키우자.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70년대에는 여러분들 보셨다시피 어떤 일이 있었어?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서 잘 기르자.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1980년대에는 둘도 많다. 그지? 둘도 많다. 삼천리는 1,000,000원. 이런 포스터가 있었습니다. 1990년대에는 이제 선생님 말 잘 들으면 여자 짝꿍 시켜주시나요? 그런 것처럼 이미 하나 제한 플러스 남아 선호가 들어갔다는 거고요. 2000년대부터는 이제 제발 애 좀 낳아줘. 자녀의 가장 큰 선물은 동생입니다. 외롭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 포스터랑 같이 알아두셔야 되는 겁니다. 야,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실질적으로 1970년 이후로는 이제 80년대부터는 출산율이 2 이하로 거의 떨어져요. 2 이하로 떨어져. 여러분들 부모님이 보통 70년대생일 거야. 그지? 혹시 여러분들 부모님이 70년대생이다 손? 내리시고요. 80년대다. 오, 야, 이번 좀 적다, 야, 80년대 마님. 야, 그러면 70년대 손. 우리 부모님 형제 자매가 3, 4명, 5명이다. 거의 다 들고 있죠. 우리 부모님이 형제 자매가 제일 많은 것 같다. 몇 명? 9명. 오, 그 다음 9명. 5명. 그 다음 세고 있어. 8명? 6명. 봐봐, 이때까지는 많아요. 70년대까지는. 보자. 80년대. 80년대. 엄마, 아빠, 형제 자매가 몇이야? 둘. 너는? 5. 오, 좀 특이하게 많네요. 그 다음 5. 오, 좀 특이하네요. 그 다음 둘. 보통 아마 엄마 아빠가 그 막내 쪽이신가? 막내죠. 거의 그럴 확률이 높아요. 왜냐면 80년대부터 우리나라가 거의 이제 1.5 이하로 내려와가지고 이때나 형제자매가 거의 비슷해요. 많아요. 2, 셋 정도입니다. 보통 2, 셋 정도. 근데 이때까지는 아직 많다는 거지. 방금 여러분 친구들 부모님으로 확인했잖아. 그죠? 이때부터는 이제 둘 있어 없어? 있어. 평균은 0점 몇, 1점 몇이지만 실제로 낳는 사람도 둘 낳기 때문에 보통 낳으면 둘 정도가 많이 있습니다. 일단 이거 인구정책 포스터랑 같이 알아두셔야 돼요. 알겠죠? 이제 마지막으로 갑니다. 마지막이 뭐냐면 이거 좀만 지울게요. 칠판이 부족해서 많이 지우는데 인구 변천 그래프를 봐야 됩니다. 인구 변천 그래프 보시면 여러분들 인구 변천 그래프입니다. 그러면 처음에 일단 사망률부터 표현할게요. 사망률 가다가 먼저 떨어지죠. 사망률, 출생률, 그 다음 총인구 갑니다. 총인구입니다. 파란색이 뭐라고? 초록색이? 출산율. 붉은색이? 사망. 파란색이? 총인구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단계로 나누죠. 여기가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이렇게 나눕니다. 1, 2, 3, 4단계로 나눠지게 돼요. 보시면 일단 볼게요. 여기를 A, 여기를 B라고 합시다. A 지점에서 사망률이 떨어지는 이유가 뭐야? 그치, 의료기술의 발달. 그럼 B에서 출생률이 떨어지는 이유는? 그치, 여성의 사회 진출, 자녀에 대한 가치관 변화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만약에 A, B 주고 사망, 출생, 총인구 가려보고 기억, 니은, 디귿을 하고 이거를 문제를 낼 수도 있다는 거지. 대화 형식이라든지 서술형 형식으로. 또는 이제 이렇게 넣을 수 있습니다. 세계에서 개도국은 1, 2, 3, 4에서 어디 몇 단계야? 2단계 또는 3단계이고요. 개발도상국이 아닌 선진국은요? 4단계입니다. 개발도상국 2, 3단계, 선진국은 4단계로 체크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우리나라 이제 시기별, 우리나라 60년대부터 2000년대 이후까지 보면 60년대, 70년대는 몇 단계? 2단계야, 2단계. 1단계 찍으시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들 알겠죠? 1단계는 아주 원시야. 2단계야. 그러면 8, 90년대는 90년대는 3단계. 2000년대 이후는 4단계로 들어오는 거야. 이거 포인트가, 출제 포인트가 3개야. 첫 번째, 이 라인, 사망, 출생, 총인구, A, B 라인 자체를 물어보는 거. 이 그래프 자체를 물어보는 거 하나. 두 번째, 세계에서 개도국과 선진국을 물어보는 거 둘. 세 번째, 우리나라의 시기별 단계를 물어보는 것까지 셋. 출제 포인트가 총 3개입니다. 오케이? 이걸 꼭 염두에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 이 정도 하면 일단 정리가 끝이 나고요. 한번 앞에서부터 한 번만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배운 7단원에는 인구가 분포, 이동, 문제 총 3개로 이루어져 있고요. 인구 분포에서는 요인, 3개의 인구 분포, 우리나라 인구 분포. 요인은 자연적 요인과 인문적 요인. 인구 이동은 인구 이동 요인이 흡인 요인, 배출 요인. 이거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다음 3개의 인구 이동, 우리나라 인구 이동. 그다음 문제는 이제 인구 대 유형. 그다음에 인구 문제는 인구가 많았을 때 개도국에 생기는 문제, 인구가 적었을 때 선진국에 생기는 문제야. 교과서에는 우리나라 인구 문제도 다 적혀져 있어. 거긴 어디에 해당하겠어? 개도국이야, 선진국이야? 선진국 문제랑 똑같으니까 따로 안 보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제 보시면 이제 과거에는 자연적 요인이 이 이동의 인구 분포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면 현재는 인문적 요인이 현재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인구 이동의 요인의 흡인 요인과 배출 요인 이것도 지역을 서로 봤을 때 상대적인 거야. 서울과 광주에서 보면 광주의 배출 요인이 더 강력하지만 광주와 지방에 있는 다른 도시들, 다른 지역, 시골과 확인을 하면 광주의 흡인 요인이 더 센 거라고요. 그래서 이 흡인 요인에는 임금, 일자리, 문화시설, 교육시설, 기타 등등등등 여러 가지가 있고요. 배출 요인에는 뭐 전쟁이라든지 자연재해라든지 또는 적은 임금, 적은 일자리 이런 것들이 들어올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세계 인구 이동 트렌드는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가는 거, 우리나라 인구 이동은 일제시부터 1990년대까지 다 다르다는 겁니다. 일제시대는 해외로, 광복 후에는 다시 귀국, 한국전쟁 때는 다 부산으로, 그 다음에 60년대 이후로는 산업화의 영향으로 2000년도로 다 도시로 90년대도 여전히 도시로지만 거기서는 외부로 나가는 화살표가 있다라는 거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구이동 이후에는 범위, 동기, 기간에 따라서 국내냐, 국제냐, 자발적이냐, 강제적이냐, 영구적이냐, 일시적이냐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되고요. 선진국의 문제, 인구 문제는 저출산과 고령화입니다. 애를 안 낳아서 문제, 사람들은 점점 더 늙어가서 문제입니다. 그래서 출산 장려 정책과 노인 복지 정책을 같이 하고 있고요. 개도국은 빈곤과 기아, 도시 문제고 인구 부양력을 높이기 위해서 촌락 환경을 개선해서 도시 문제 또는 빈곤과 기후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인구 피라미드를 이거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되고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거 4개 알아두셔야 되고요. 부양비 어떻게 구하는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아까 그래서 다 설명드렸고요. 이 인구 변천 그래프까지 다 알아두시면 여러분들은 시험 보실 준비가 된 겁니다. 혹시 질문 없으면 수업 끝!